모든 테크 사이클에서 이 부채 사이클은 항상 가장 강력하고 길었던 사이클이에요. 당연히 버블인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저는 한참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안녕하세요. 투자영감의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에 아마 바이블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한민국 투자자들을 위한 미국 주식 불패 공식의 저자인 연수로 김연수 PB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갑네요. 망원당 TV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가로서 또 인사를 드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미국 주식 불패 공식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전에 보여드렸던 뭔가 미국 주식 전문가로서도 이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책에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쉽게 미국 주식이 다가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아놨으니까요. 이 책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김연수 작가님인데 연수르라는 별명이 더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연수르가 뭐냐, 연수르의 뜻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요거는 사실은 되게 옛날에 이제 제가 처음 주식을 막 시작하고 했을 때 친구들끼리 막 서로 부자 되자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별명을 뭐 지어줬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는 만수르랑 비슷하니까 그거랑 이제 합쳐가지고 연수르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 되라 막 이런 느낌으로 지어줘서 저도 이제 그 별명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만수르, 연수르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옆에서 연수르님을 오랫동안 지켜오면서 느낌이 돈 냄새가 납니다. 연수르님 옆에서는 돈 냄새가 나요. 뭔가 좋은 주식을 많이 발굴할 것 같고 주식도 잘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연수르님이 역사학도셨다고. 네, 맞아요. 역사를 공부하셨는데 어떻게 해외 주식을 하게 됐는지 그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역사가 사실은 주식이랑도 되게 관련이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제 역사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게 도저히 뭔가 돈이 될 구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책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역사학과를 나온 유명한 투자자 책을 하나 읽게 됐어요. 짐 로저스라는 투자자분의 책인데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알게 됐던 게 역사랑 주식이랑 되게 관련이 깊구나.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인류의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되고 그 반복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에는 주식시장도 기본적으로는 EPS라고 하는 기업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맞지만 그 사이에서 수많은 기대와 실망이 주가를 좌지우지하거든요. 근데 그 기대와 실망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진폭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흥망성쇠랑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네, 역사학도로서의 미국 주식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더 색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데 반복되지 않고 늘 똑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사람 늘 하는 행동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과도하게 실망하고 과도하게 희망을 품고 뭐 이런 게 반복되는 것 아닌가. 그거를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저도 뭔가 미국 주식에 처음부터 이 주식 미국 주식이 될 거야라는 확신을 갖고 뛰어들었다기보다는 우연치 않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첫 직장에서는 국내 주식을 했었는데 두 번째 직장으로 이직을 했을 때 그때 마침 두 번째 직장에서 미국 주식을 되게 메인 프로젝트로 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에 이바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미국 주식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국내 주식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되게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뭔가 미국 주식에 좀 더 저한테 잘 맞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됐고 그게 언제였나요? 그게 2019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주식에 푹 빠져서 지금까지 미국 주식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두고 이제 주변에서 이 반응 중에 하나가 미국 주식을 진짜 미국 주식답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주식답게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결국에는 주식시장도 하나의 콜로세움 같은 그 전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장은 어쩔 수 없이 개별 전장마다 특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저는 책에서 문법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미국 주식에는 한국 주식시장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문법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미국 주식을 할 때 저도 사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결국에는 뭔가 미국 주식에만 통용이 되는 그들만의 문법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거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변에서 저한테 미국 주식답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국내 주식을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흔히 미국 주식을 처음에 할 때 하는 실수들이 많다고. 네, 맞아요. 근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 주식을 투자하실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시는 실수가 중소형주에 많이 투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중소형주의 국내 주식 투자자로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근에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박스권 장세를 탈피를 했지만 코스피가 그 전까지 10년 동안 사실 큰 박스권 안에서 코스피가 계속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대형주가 결국에는 못 오른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의 시선은 중소형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박을 쫓는 그런 투자를 많이 하죠. 햄버거를 찾겠다 이런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미국 주식에서도 똑같이 접근을 하세요. 처음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저 역시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저도 미국 주식에서 중소형주 투자를 막 열심히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 자체가 전 세계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혁신은 기업으로부터 탄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혁신을 만들어낸 기업들은 최상위로 올라가게 돼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는 그런 혁신에 투자를 하고 싶은 건데 굳이 그 혁신이 만들어지는 장에 가서 중소형주를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의 대형주 지수인 나스닥 100 지수가 미국의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지수 대비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100배, 1000배 이상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우리는 미국에 가서 대형주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한국 시장과의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또 당했다. 이런 느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왜 개미는 계속 지는 건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좀 안 그런가요? 미국에서의 개인 투자자들 최근에 또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네, 맞아요. 사실은 이 개인 투자자라고 이제 뭉뚱그릴 수가 없는 게 그 개인 투자자 안에서도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공부를 하는 분들과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로 나눠보면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은 어느 시장에 가든 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냥 진리입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셨을 때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뭔가 넘을 수 없는 벽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금융시장이 아직 선진화되지 못했고 그리고 뭐 오래되지 못했다 보니까 발생하는 그런 비효율 때문에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부자 정보가 퍼진다거나 막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금융시장이고 그래서 선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양의 에너지를 투입을 했을 때 국내보다 미국에서 훨씬 더 성공하실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 시장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과거에는 이제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 이게 좀 어렵다. 나는 영어를 못해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솔직히 그 변명이 안 먹히는 게 AI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AI를 활용해가지고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데도 많이 활용하시죠. 그렇죠. 저도 많이 활용하고 요즘에 진짜 잘 돼 있는 게 예전에는 기업들이 미국 주식할 때 무조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 그 컨퍼런스 콜 내용을 다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읽어봐야 돼요. 사실은 들어보는 게 제일 좋은데 뉘앙스 같은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다 읽어봐야 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엄청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복사해서 그냥 워드 파일에 넣어가지고 챗 GPT나 뭐 제미나이에 올려버리면 얘가 알아서 그걸 다 번역을 해주고 중요한 내용도 다 정리를 해줍니다. 너무 미국 주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된 것 같아요. AI 덕분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의 장벽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동시에 이제 모든 정보나 이런 게 평등해지다 보니까 제일 좋은 애로 이제 쏠림도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쏠림의 중심에는 AI가 있는 것 같고요. 챗 GPT가 나왔던 GPT 모먼트가 시작됐던 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AI가 AI인 것 같아요. AI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는 요즘에 이제 뭐 오라클이 뭐 쇼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AI 버블과 관련돼서는 연수루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당연히 이제 버블인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기는 한데 아직까지 저는 한참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10월 29일부터 미국장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는데 그 10월 29일 날 있었던 일을 돌이켜 보면 그때 메타가 부채 발행을 크게 했었거든요. 장기채 발행을 크게 했었는데 그럼으로써 저는 AI가 다음 사이클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까지는 지금 현 시대의 AI를 주도하는 거는 빅테크 업체들이고 그 빅테크 업체들은 다 되게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AI에 투자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 메타라고 하는 너무나도 현금 흐름이 훌륭하던 한 번도 부채를 일으킨
친 적이 없었던 회사가 40년 만기에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제 부채를 끌어들여서 AI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원래 자기가 번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부채를 끌어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크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투자라고 하는 게 이전에 기업들이 주머니에서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게 앞으로는 이제 외부로도 열리면서 저는 AI 사이클이 새롭게 훨씬 더 크게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그 자기 돈으로 투자하던 사이클에서 부채로 투자하는 두 번째 사이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AI 버블로는 어쩔 수 없이 낄 수밖에 없어요. 부채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금 조달 방법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네 이제 너네 돈으로 투자 못하는 거야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과거 모든 테크 사이클에서 이 부채 사이클은 항상 가장 강력하고 길었던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AI 버블론도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회사가 이제 장사를 하려면 돈도 빌리고 그러는 거 원래 맞아요. 부채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부채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그게 좀 이상했던 거지. 어색함이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버블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AI가 이제 페이지 2로 넘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특징들이 생길까요? 이게 어쨌든 그 잘하는 애들만 계속 더 잘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는 사실 부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돈 비는 게 능력이에요. 맞아요. 돈 빌리는 게. 부채도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개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할 때도 소득이 높아야 막 부채를 많이 일으킬 수 있고 하듯이, 기업들도 현금 흐름이 좋고 그리고 향후 성장성이 좋아야지 부채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즈 2에는 아무나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별된 업체들만 진입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그 잣대가 되어줄 요소가 생겨났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수익성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제미나이 3랑도 연관이 있는데, 제미나이 3가 AI 산업에 그리고 시장에 안겨줬던 가장 큰 충격은 AI로도 돈을 벌 수 있겠네라는 거였어요. TPU라고 하는 구글만의 자체 칩을 이용해서 원래 엔비디아에 내고 있던 70~80%에 해당하는 그 텍스를 바로 절감을 함으로써 구글은 이제 AI로 돈을 벌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제 AI가 기존에 그냥 질문만 하고 답변만 받는 시대를 지나서 뭔가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런 수익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추론의 시대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낮은 비용 효율성을 가진 자체 칩이나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뭔가 수익성을 보여주는 업체들만이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을 거고, 그래야지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승자 독식으로 점점 쏠림이 더 심해지는 구간으로 이제 AI가 넘어갔다 생각을 하고, 저는 요거를 이제 베타의 시대에서 알파의 시대로 넘어갔다고 흔히 말씀을 드려요. 베타라고 하는 거는 시장 전체의 상승에 투자를 하는 시대라는 거고, 알파라는 거는 그 시장 전체의 상승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내는 업체들을 선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AI가 물었으면 무조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옥석가리를 잘해야지만 수익률을 높게 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베타가 아니고 알파이다 라는 얘기는 그냥 나스닥 투자하는 거 그것도 좋지만 개별 종목을 골라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니까, 그래서 이 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미국 주식 전반에 대한 내용도 다루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인상적인 게 개별 종목에 대한 이것들을 콕콕 집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2026년에 연수가 뽑은 미국 주식 탑 5 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직접 먼저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일단 산업으로 얘기를 풀고 종목으로 가볼게요. 일단은 빅테크가 여전히 AI 산업을 주로 할 겁니다. 근데 그 빅테크 안에서도 저는 AI 그리고 금리 인하, 인플레이션. 근데 이 세 가지 변화가 공교롭게도 모두 한 가지 방향을 지목하고 있어요. 바로 자산 시장에 뛰어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는